자, 지난 시간에 고대의 과학 2, 그리스 시대의 과학을 봤습니다. 기원전 4, 5, 6세기 정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오면서 사유가 발달하고 자연현상의 과학적 증명, 왜라는 거에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학파가 만들어지고 학교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자, 오늘은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시대의 과학.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시대는 그거라고 보면 됩니다.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시대는 그냥 뭐 대충 로마도 봐도 됩니다. 이건 뭐 세계사적인 것도 좀 나와야 되는데, 자, 먼저 헬레니즘이 뭐냐? 헬레니즘 문명은 그리스인들이 자신을 지칭하는 헬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 헬렌에다가 철학을 뭐 얘기하는, 사상을 이야기하는 이즘이 붙었고 헬레니즘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자,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자, 이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4세기 300년대에서 200년대 뭐 그 사이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과학 얘기할 때 기원전 6세기, 5세기, 4세기 봤습니다. 기원전 3세기입니다. 4세기, 3세기입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은 마케도니아 사람입니다. 마케도니아가 어디냐면 그리스 북부 지방. 그러니까 그리스 나라의 북부가 아니라 그리스 국가의 북쪽에 있는 국가. 뭐 알바니아, 세고비아 있는 그쪽입니다. 그쪽. 그 동네 사람인데 그리스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스에 와서. 그래갖고 마케도니아가 도시국가 마케도니아가 확 자라면서 거대 제국으로 자랍니다. 그리스를 다 장악하고 로마를 다 장악하고 그다음에 서남아시아 저 중동까지 다 장악하고 이집트까지 장악하는. 그래서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까지 장악해갖고 이집트까지 장악하고 서남아시아까지 장악하고 이 문명을 싹 다 섞어갖고 짬뽕식으로 전부 다 섞인 융합된 문명이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는 헬레니즘 문명, 헬레니즘 문화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인 거 설명했습니다. 기원전 4세기 중순에서 말가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남부 지중해 연안 유럽 국가들하고 이집트, 서남아시아, 그러니까 터키하고 뭐 그쪽 스탄 국가 일부하고 뭐 중동 쪽까지 왁 다 잡아갖고 거대 왕국을 만들어서 문명을 꽃피웠던 그 시기를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여기 한 3세기 정도입니다. 3세기 정도. 그러니까 기원전 예수 태어날 정도, 그 정도 시기까지 한 300년 유지됩니다. 자, 근데 이 헬레니즘 문명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세 개로. 이집트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유지되고 있고, 아시아 저쪽, 서남아시아 쪽에서는 셀레우코스, 마케도니아는 안티고노스 왕조가 이렇게 세 개의 왕조로 나누어서 잔존하게 됩니다. 이거 다 묶어서 헬레니즘 문명입니다. 다 묶어서. 알렉산더 대왕일 때는 전부 다 한 지배자 밑에 다 있었는데 알렉산더
알렉산드로스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다시 왕조가 세 개로 나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케도니아 왕조는 그리스하고 로마를 이제 지배하고 있고, 아시아는 아시아들을 지배하고 있고,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고, 요런 상태라는 거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이때 이제 그리스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문화권 사람이니까 그리스 문화하고 언어가 지배계층의 역할로 전 세계,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세 제국의 전역에 이제 퍼지면서 이제 그리스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헬레니즘 왕국들은 각각 토착 문화의 그리스 영향을 받고 이러면서 이제 서로 섞이면서 융합된 겁니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리스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처럼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즉 그리스인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그리스 도시를 만들고 그리스 사상을 넣는데 넣고 조공받고 물산 땡기고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재밌는 것은 그 지역의 지배자들을 그대로 살려놓고 지배자들 싹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려놓은 상태에서 식민지화 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지배력이 약화되니까 약화된 상태에서 계속 이제 조공은 바치고 하지만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왕조가 이집트대로 서남아시아대로 그렇게 쭉 유지가 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까지도 줄줄이 이제 그리스 영향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동네에서 과학이 어떻게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하고 셀레우코스 왕조, 안티고노스 왕조 이런 데서 이제 과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의 대도서관. 이거 이집트에 있는 겁니다. 기원전 300년경 프톨레마이오스 1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첫 번째 이제 이집트 라입니다. 이집트 황제입니다. 도서관을 만듭니다. 도서관을 만들어 갖고 그리스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저 끝까지 전부 다 파피루스로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나라가 다 알렉산더 때문에 이제 합쳐지니까 교역이 왕성하게 되고 서남아시아의 지식까지도 책으로 통해서 받아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수집하고 도서관을 만들어놨습니다. 도서관.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보면 교양 정도의 수준의 지식이겠죠. 그래서 전 세계의 지식을 전부 다 모아놨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의 부속 기관으로 무세이온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무세이온. 이게 보면 이제 연구소, 대학, 아카데미 뭐 이런 거라고 봅니다. 연구소 뒤에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은 그로부터 한 7, 800년 흐른 다음에 기독교 세계에서 4세기 말에 다 부사집니다. 십자군 뭐 이런 것 하면서 이게 다 부사지고 태워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 그게 아까워서 요새 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해가지고 2002년에 유네스코의 후원으로 새겨져 있고 벽면에 월 적어놓은 거 보입니까? 한글이 있습니다. 한글. 지식을 전달하는 가장 현명하고 간단하고 효과적인 문자, 한글. 그 의미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무세이온이 뭐냐? 무세이온이 뭐냐?
이 무세이온은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의 부속 학술 연구소입니다. 연구소 도서관.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과학자들, 학자들을 다 모아갖고 미기 주고 재화 주고 봉급 주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만들어진 지식을 더 발전시키고 토론을 통해서 정리하고 거짓을 빼내고 그렇게 해서 책자를 만들고 이런 형태의 학술 활동이 일어나던 곳이 무세이온입니다. 에라토스테네스, 아리스타르코스, 히파르코스, 유클리드, 아폴리오니스, 아르키메데스 등이 이 무세이온 출신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이름은 유클리드하고 아르키메데스입니다. 그죠? 유클리드 기하학, 아르키메데스는 부력의 원리를 갖고 유레카, 밀도의 개념도 찾아내고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무세이온 안에서 어떤 지식들을 탐구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에라스토테네스, 지리학자입니다. 지구의 둘레의 길이를 계산했습니다. 지구를 평지가 아니라 공처럼 생긴 구체로 생각하고 두 지점 간의 태양의 고도 차이, 북위 몇 도, 30도, 북위 20도, 그 차이의 거리로 지구 둘레의 길이를 처음으로 계산했다. 지상에서 100km 차이 나는데 위도에서는 고도, 태양의 고도는 몇 도 차이 나더라. 그러면 이게 360도 돌라 그러면은 전체 길이는 얼마다. 이렇게 계산했다는 겁니다. 수학이 상당히 발전했다는 거 알겠죠? 태양의 고도 차이로 지구의 둘레 길이를 처음으로 계산했다. 지리학자입니다. 아르키메데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부력, 지뢰의 원리. 자, 이렇게 부력, 밀도를 생각함으로 해서 물리학의 기본적인 것도 찾아냈지만 또한 원주율값, 파이. 그 당시에는 파이가 아니고 3점 얼마 정도까지였습니다. 거의 3.1 뭐 이 정도로 계산했던 걸로 쌤이 기억하고 있는데 원주율의 값, 그 다음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계산. 자, 이렇게 글로 설명하니까 참 설명이 그렇죠.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계산. 이게 뭐냐? 원을 딱 자르면은 삼각형인데 한쪽 면이 그거지요. 곡선이지요. 곡선. 이런 도형의 넓이 계산. 뭐 원의 표면적 넓이 계산. 이런 것들을 해냈다는 얘기입니다. 기원전 200년, 300년쯤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수학이 상당히 발달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요. 그 왕이 이 금관 안에 구리가 얼마큼 들어가는지 찾아내라. 못 찾아내면 네 없애푼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부력의 원리, 밀도를 찾아내고 그 밀도 차이로 섞인 구리의 비율을 찾아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클리드, 에우클레이데스라고도 하는 모양입니다. 기하학을 정리했습니다. 기하학을. 그리스 시대 때부터 오던 기하학을 정리를 했고 원론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 하는 겁니다. 수학의 공리 개념을 도입했다. 공리라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공리가 어떤 건지 개념 잡기가 힘든데 공식, 원칙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의 공식. 그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걸 도입하기 위해서 항상 참여해야 된다. 이런 것들 연구 방법도 같이 이제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타코스. 자, 이 양반은 지동설을 제시했습니다. 지동설. 태양이 중심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는 변하지 않는다. 지구가 중심이다.
그래서 우주가 돈다.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아리스타르코스는 태양이 중요, 지구가 돈다. 코페르니쿠스보다 2000년 빠르게 그래도 지구는 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도 기하학적 원리를 비례식을 이용해갖고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파피루스에 적힌 종이에 전해져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파르코스, 지구가 둥글다, 공 모양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우리가 북위 38도, 남위 27도, 동경 몇 도, 서경 몇 도 하는 것처럼 지구의 경도와 위도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도 계산했습니다. 더더욱이 별을 분류함에 있어서 밝기에 따라서 6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6등급으로. 그래서 봄날 밤 12시쯤에 남쪽 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 이런 게 아니라 1등성별, 2등성별, 3등성별 이렇게 기준을 정함으로 해서 천문을 공부하는데 효율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아폴로니우스, 원뿔을 잘랐을 때 얻어지는 점, 원뿔을 잘랐을 때, 요겁니다. 원뿔, 그지요? 요걸 잘랐을 때 얻어지는 점, 직선,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등 원뿔 곡선을 연구했습니다. 자, 요 위에 있는 점하고 요렇게 바로 내려오면 직선이지요. 수직으로 이 한 바퀴 돌면 원이지요. 원뿔을. 여기서부터 요렇게 면을 타고 움직이면은 포물선이 됩니다. 그지요?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돌면 타원이 됩니다. 그지요? 이렇게 원뿔에서 나타나는 도형과 선, 면적 이런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대단한 수학자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구 정리되었고 어디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다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다? 무세이온에 있던 사람들이다. 자, 클라우디우스 프톨레마이오스, 로마 시대 초기입니다. 로마 시대 초기. 천문학을 집대성했습니다. 책 이름이 천문학 집대성 하는 겁니다. 총 정리를 했습니다. 전체의 운동을, 이 사람이 특징적인 것은 전체의 운동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수학적. 이미 이 사람들로부터 한 300년 전, 300년 전에 피타고라스가 모든 거 다 수학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수학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후에 알마게스트로 알려졌습니다. 지구 중심설과 전체의 불변성. 이 양반은 아까 몇몇 사람들은 뭐랬습니까? 아리스타르코스는 태양 중심설이라 했죠. 지구가 돈다 했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지구 중심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전체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한번 증명하면 끝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레노스. 이 양반 의사입니다. 의사. 로마 시대 초기의 의사입니다. 로마 시대 초기의 의사. 4명의 로마 황제의 주치를 했고, 히포크라테스의 사액제설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걸 바탕으로, 이 의학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사람 장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원숭이, 돼지, 이런 것들을, 동물 해부학을 많이 했던, 그래서 그 정된 지식으로 후대에 거의 중세 때까지 1400년, 1500년, 심지어 1600년대까지 이 갈레노스의 의서가 전달이 돼서 이 사람 말대로
치료를 합니다. 이 사람 말대로. 그래서 갈레노스가 히포크라테스에서 이어지는 의사라는 거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 문명. 자, 이 로마 문명은 이제 아까까지는 요 전까지는 뭡니까? 갈레노스까지는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 자, 기원전 30년부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로마에 패망하면서 시작된다. 자, 로마에 패망한다 했습니다. 헬레니즘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세계사에서 그리스가 로마를 누르고 있지요. 지중해에서 반도 국가가 이탈리아고 에게를 지나서 오른쪽이 그리스고, 그러니까 동쪽이 그리스고, 이탈리아의 동쪽이 그리스고, 그리스를 넘어서면 터키, 그리스 위쪽으로는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뭐 세르비아, 그 위쪽으로는 스탄, 헝가리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헬레니즘까지는 여전히 그리스의 영향력 아래라고 보면 되는데 그 지나온 300년 사이에 BC 300년부터 이제 예수 올 때까지 로마가 확 발전해가지고 이제 로마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패망시킵니다. 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이집트의 유명한 여왕 누굽니까? 아, 갑자기 쌤이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이집트 여왕 있잖아요. 코가 한 층만 낮았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아, 갑자기 그 사람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 시저 나오고 자, 그때부터 이제 로마 문명이 시작되는데 이 로마 문명은 자연 철학이 쇠퇴합니다. 자, 그리스는 고대의 현상을 바탕으로 해, 고대에 정립한 자연 현상을 바탕으로 왜 이런 자연 현상이 일어나지? 왜? 아, 다른 이런 원리에서, 별은 이런 원리에서, 계절은 이런 원리에서, 뭐 이런 것들. 자연을 탐구 대상으로 하는 그 과학이었고 철학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쇠퇴가 되고 실용적인 과학 기술이 로마의 중심이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쌤이 보충 설명하자면 이런 거지요. 로마인들은 자연의 탐구, 원리의 탐구, 그 다음에 철학적인 사고, 진리의 탐구 이런 것보다는 이 제국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법률이 필요해, 제도가 필요해 이런 거, 실생활적인 거. 그 다음에 마차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니까 길이 필요하네. 도로 건설해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셨는데 물이 별로 없네. 그럼 저 먼 데서 물 갖고 와라. 수로. 모여갖고 우리 좀 즐겨야 되겠다. 원형 경기장, 건축. 이런 식으로. 그 당시 나와 있던 수학, 그 다음에 건축학, 그다음에 지질학, 이런 것들의 지식을 발전시킨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와서 현실에 적용시키는 기술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기술에. 그러니까 원리를 파헤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리스가 자연과학부, 수학물리화학이라 그러면은 로마는 공대라고 생각합니다. 공대. 그래서 과학보다는 공중의료시설, 의료. 그러니까 사람들 대상은 병원 만들고, 도로 만들고, 도시 건설하고, 그 다음에 성 짓고, 달력 만들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농업만 하게 하고 상업은 좀 전시하고 이래서 이 뭐랄까 계산하는 거, 수학적 원리를 찾는 게 아니라 수학예품에서도 계산하는 부분은 발달하고 측량하는 거 발달하고 거리 재고, 무게 재고 해갖고 뭐 이제 성도 쌓고 도로도 놓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학적, 과학적 그런 업적이 늘어나기보다는 그걸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측량, 그다음에 토목 뭐 이런 쪽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과학 내용이 로마인들한테 이제 다 빨려 들어간 게 아니라 로마인들은 거기서 지 필요한 것만 쪽쪽쪽 빨아먹고 나머지는 연구도 안 하고 좀 등한시한 이런 흐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디오스코리데스 이 사람은 식물학자입니다. 식물학자. 약물에 대해서 집필을 했고 그리스 문명의 약초학을 토대로 그러니까 그리스 때 이 약은 어떻고 저떻고 자연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비슷한 식물도 퍼져가면서 수백 종의 약용식물을 연구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 책도 이제 의학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약학대학에서는 디오스코리데스 선서라는 걸 합니다. 의학에서는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요. 의사 윤리, 여기서는 약사의 윤리, 약물 윤리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 약이라는 서양에서 약이라는 것에서 제일 선두적인 사람으로 원조격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디오스코리데스입니다. 자, 플리니우스. 이 양반은 로마 시대의 권력가입니다. 군인입니다. 군인. 그러면서 박물학자입니다. 박물학자. 자, 여러분 이제 박물학자 이게 뭐냐면은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럽니다. 오만때만 그 전쟁 다니면서 그 나라의 과학, 지식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책자 오만때만 다 끌고 모았어요. 다 끌고 모았어. 그래서 우리 전쟁 침략 전쟁 가갖고 승리해서 그 나라에 있는 중요한 문화재나 뭐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약탈해 갖고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 좋게 박물학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름이 남겨져 있는 것은 그렇게 긁어 모은 것들을 총 정리하고 박물지, 쉬운 말로 백과사전을 만든다. 백과사전. 그 나라에 이런 거 만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 그 나라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 나라에서 누가 얘기한 거는 이런 하늘을 보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 이렇게 오만때만 것들을 싹 다 정리해서 지 생각은 없고 몽창 정리한 백과사전을 만듭니다. 박문지를 만듭니다. 박물지를. 그 자체가 과학적이나 철학적 지식이 부족하니까 오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지금 나와 있는 게 바로 이게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과학 수준을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새로운 걸 찾고 왜에 대한 답을 하고 이미 다른 사람이 제시한 증명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런 과정들 보다는 그런 게 있어 갖고 와봐. 이거 우리 생활에 어떻게 쓰지?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 오케이 좋아. 뭐 이런 형태. 로마 시대의 과학 문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로마 시대 때는
이렇게 이제 원리를 연구하고 파기보다는 응용하는 쪽으로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 학문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로마에서 유명하게 그러니까 그 집중적으로 발달했던 학문이 문법, 토론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변증법, 증명하는 거, 수사법,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기하,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 산술, 그 다음에 하늘, 천문, 그 다음에 광활한 영토를 식민지로 유지했으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음악, 그 다음에 의학, 귀족들이 오래 살아야 되니까 다치면 고쳐야 되니까, 그 다음에 도시 짓고 건물 짓고 해야 되니까 건축술, 이렇게 문법, 변증법, 수사법, 기하학, 산술, 천문학, 음악, 의학, 건축, 이렇게 9가지 정도 영역을 전부 다 이게 보면 실생활에 당장 필요한 것들이지요.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9개 중에서 대부분이 6개인가 7개인가? 7개일 겁니다. 7개가 중세시대까지도 올라갔고 중세대학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거기서 가르치는 7개 자유과목이 이 로마 때 이 과목들입니다. 로마 때. 문법, 그 다음에 수사법, 기하, 산술, 천문, 그 다음에 건축, 뭐 이런 것들. 다 이게, 중세시대 때까지도 이 과목들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로마는 독창적으로 뭐 그리스 사람들처럼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이제 마케도니아한다. 이집트하고 그 동네 사람들은 자연 현상을 관찰해서 정리했고 그리스는 그 원리를 파헤쳤습니다. 원리를, 그지요? 원리를. 근데 로마 시대 때는 이걸 원리를 찾는 거를 찾아서 이론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이론들을 그냥 현실에 이용하는 기술을 발전시켰고 그런 지식들은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백과사전, 개요서, 우리 개론하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정리해서 후대에 물려주었다 합니다. 그런 개요서의 성격이 바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플리니우스의 박물지입니다. 박물지. 이해됩니까? 자, 다음 시간에는 중세의 과학, 이슬람의 과학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